최첨단 기술로 꾸며진 넓은 사무실. 그 한가운데에 나는 홀로 앉아 있었다. 햇살 한 점 들어오지 않는 통유리창 밖으로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현란한 불빛은 흡사 은하수를 옮겨놓은 듯 했지만 그 모든 빛은 나를 감싸는 투명한 유리벽에 반사될 뿐 내게 닿지는 못했다. 자동문은 나의 접근에 맞춰 소리 없이 열리고 닫혔고 내 손이 닿는 모든 물건은 항상 살균 처리되어 있었다. 나는 장갑을 낀 채 태블릿을 조작했고 비서가 서류를 건넬 때도 장갑 낀 손으로만 주고받았다. 나의 책상 위에는 늘 소독제 특유의 알코올 냄새가 희미하게 맴돌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 그 안에서 나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나는 김도현, 30 후반의 젊은 IT 기업 CEO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젊은 사업가,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리더라고 불렀다. 나의 회사는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고 나는 업계에서 살아있는 전설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희귀병인 피부 접촉 알레르기를 앓았다. 아주 미세한 피부 접촉조차도 내게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피부 발진, 호흡 곤란을 유발했다. 이로 인해 나는 사람들과의 신체 접촉을 극도로 피하며 고립된 삶을 살아왔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는 것도, 심지어 가족과의 포옹조차도 내게는 허락되지 않는 사치였다. 어린 시절에 나는 늘 유리벽 안에 갇힌 존재 같았다. 세상은 나를 환자 혹은 이상한 아이로 보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내게 상처를 주었고 나는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나만의 세계를 만들었다. 나의 세계는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는 냉철한 이성의 공간이었다. 나는 감정을 숨기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완벽주의자가 된 것은 나의 병 때문이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나를 둘러싼 혼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겉으로는 냉철하고 강인해 보였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는 외로움과 상처가 가득했다. 나의 삶은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다. 그 성공이 나의 고독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와 업무. 나의 비서 윤지아는 내가 지시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그녀는 나의 병과 나의 고립된 삶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한 것을 먼저 준비했고 나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신경 썼다. 나는 퇴근 시간 무렵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다. 최첨단 기술로 꾸며진 회사 로비는 직원들로 북적였다. 그때였다. 로비 한가운데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어린아이가 넘어졌는지 무릎이 깨지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아이의 엄마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 주변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볼 뿐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손을 뻗으려 했지만 이내 멈칫했다. 나의 병, 나의 손이 닿는 순간 아이의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차마 다가갈 수 없었다. 나의 심장은 아려왔다. 나는 그 작은 아이에게조차 나의 따뜻한 손길을 건넬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망설임 없이 비서 윤지아에게 지시했다. 윤 비서, 당장 최고급 의료진을 부르고 아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세요.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윤지아는 나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움직였다.
그녀는 아이와 엄마를 VIP 휴게실로 안내했고 최고급 의료진을 호출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의료진이 아이의 상처를 치료하고 엄마가 아이를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직접 접촉은 피했지만 타인을 위한 나의 진심 어린 배려와 정의감이 발현되는 순간이었다. 아이의 사고를 처리한 후 나는 조용히 나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나의 마음은 무거웠다. 나는 나의 지갑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용히 응시했다. 사진 속에는 희미하게 미소 짓는 어린 소녀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소녀의 머리에는 작은 꽃이 꽂혀 있었고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사진 뒤에는 나의 작은 별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나는 이 사진이 언제부터 내 지갑에 있었는지, 사진 속 소녀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나의 어린 시절 기억은 병으로 인해 희미하고 단편적이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사진이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외로움을 잠재우는 듯한 알 수 없는 위안을 주었다. 마치 잃어버렸던 기억의 한 조각처럼 이 사진은 나의 잃어버린 과거와 앞으로 다가올 운명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사진 속 소녀에게서 알 수 없는 따뜻함과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의 뒷모습만 보아도 내 안의 불안감이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치 나를 어둠 속에서 꺼내줄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나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다. 나의 삶은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지만 이 사진은 내게 다른 종류의 갈증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과연 나의 병을 극복하고 세상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 사진 속 소녀는 내게 그런 희망을 불어넣는 듯했다. 며칠 후 나는 대규모 자선 행사에 참석했다. 나의 회사는 매년 막대한 기부금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수많은 유명인사와 재력가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그들 속에서도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나는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나는 칵테일 잔을 들고 행사장을 둘러보았다. 그때였다. 나의 시선은 한 여인에게 멈췄다. 그녀는 아이들 무리 한가운데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주위를 맴돌며 제잘거렸고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웃고 이야기했다. 그녀의 미소는 순수하고 따뜻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생기 넘쳤다. 마치 차가운 강물 속에 피어난 한 송이 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서 묘한 이끌림을 느꼈다. 나의 눈은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으며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유치원 교사였다. 나는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렸다. 내게도 저런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줄 사람이 있었다면 나의 삶은 지금과는 달라졌을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내 멈칫했다. 나의 병. 나는 사람들과의 신체 접촉을 극도로 피해야 했다.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은 내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알아냈다. 한수아. 그리고 그녀가 이미 결혼한 몸이며 이 자선 행사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이재욱가의 아내임을 알게 되었다. 수아의 남편 재욱은 겉으로는 다정하고 완벽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나는 수아가 결혼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과 혼란을 느꼈다. 그녀를 향한 나의 감정은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랑이었을까? 나는 그녀를 향한 나의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녀는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유부녀였고 나는 병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수아의 밝은 모습은 나의 오랜 고독을 깨트리고 내 안에 잠재된 인간적인 교류에 대한 갈망을 일깨웠다. 나의 병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아왔지만 수아는 내게 알 수 없는 편안함을 주었다. 마치 나의 오랜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녀를 피하려 할수록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더욱더 집요하게 그녀를 쫓게 되었다. 나의 시선은 자꾸만 그녀에게 향했고 나의 마음은 그녀를 향해 요동쳤다. 다음 날 나는 나의 비서 윤지아에게 수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지아는 나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움직였다. 그녀는 나의 사적인 감정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고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했다. 나는 수아의 사진을 보며 밤을 새웠다. 그녀의 환한 미소, 아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나의 병을 극복하고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그때 회사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가 내 책상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프로젝트는 한수아가 속한 유치원과 협력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 나는 윤지아에게 유치원 프로젝트를 직접 총괄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아는 나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지만 아무 말 없이 나의 지시를 따랐다. 이것은 내게 수아를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동시에 재욱은 나의 존재를 눈치챈 듯했다. 그는 내가 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선 행사에서 나를 견제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수에게는 더욱더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재욱은 겉으로는 다정하고 완벽한 남편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수아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집착하는 인물로 보였다. 수아의 주변을 맴도는 나의 모습은 재욱의 질투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이제 나의 감정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수아를 향한 집요한 추적을 시작했다. 나는 나의 병을 극복하고 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마음을 얻고 싶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나의 고립된 세계가 수아라는 존재로 인해 무너지고 있었다. 나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인간적인 교류에 대한 갈망이 그녀를 통해 깨어난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병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이고 수에게 나의 진심을 전할 것이다. 유치원 프로젝트를 직접 총괄하기로 한 나의 결정은 나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였다. 나는 한수아라는 존재로 인해 내 오랜 고독의 유리벽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밝고 순수한 에너지는 나의 얼어붙은 감각들을 깨웠고 나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다. 내 안에서는 알 수 없는 갈망이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과의 교류, 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 그리고 수에게 닿고 싶은 간절한 욕망. 나는 프로젝트 첫 미팅을 앞두고 밤잠을 설쳤다. 나의 침대 머리맡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나의 작은 별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 어린 소녀의 뒷모습. 나는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나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나에게 알 수 없는 위안과 함께 희망을 주었다. 마치 그녀가 나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유치원으로 향했다. 최첨단 기술로 꾸며진 나의 회사 건물과는 달리 유치원은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다채로운 색깔의 벽화와 아이들의 그림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고, 복도에서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장갑을 낀 채 유치원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나의 등 뒤로 자동문이 닫히면서 나는 나의 고립된 세계에서 잠시 벗어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유치원 교실로 들어서자 수아가 아이들 한가운데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웃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서 나의 낡은 사진 속 소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알 수 없는 기시감이 들었다. 혹시 사진 속 소녀가 수아였을까 하니 그럴 리가 없었다. 나의 기억은 너무나 희미하고 단편적이었다. 수아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김도연 대표님 오셨군요. 아이들이 대표님을 많이 기다렸어요. 나는 그녀의 미소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는 나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듯했다. 프로젝트 미팅이 시작되었다. 나는 유치원 교사들과 함께 프로젝트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 논의했다. 나의 디자인팀은 아이들을 위한 최첨단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스마트 기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수아는 나의 아이디어에 반대했다. 김도연 대표님, 물론 첨단 기술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기계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수아는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말에 당황했다. 나의 디자인은 완벽했고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디자인에 인간적인 가치를 부여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시선에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녀는 나의 얼어붙은 이성을 흔드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때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수아의 의견에 동의하며 말했다. 김 대표님, 한수아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첨단 기술보다 따뜻한 보살핌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 유치원은 아이들의 정서적인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나의 디자인은 완벽했지만 인간적인 따뜻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수아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한수아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디자인할 때 아이들의 정서적인 성장과 인간적인 교류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습니다. 나의 말에 수아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시선에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나의 병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아왔지만 수아는 내게 알 수 없는 편안함을 주었다. 마치 나의 오랜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기분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수아와 함께 유치원 곳곳을 둘러보았다. 수아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했고 아이들은 그녀를 따랐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때 한 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피를 흘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손을 뻗으려 했지만 이내 멈칫했다. 나의 병. 수아는 재빨리 아이에게 다가가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다정하게 위로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수아는 아무렇지 않게 해내고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갈망이 일었다. 나도 저렇게 평범하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다. 나는 유치원 프로젝트에 더욱더 깊이 몰두했다. 나는 수아의 조언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정서적인 성장을 돕는 디자인을 구상했다.
자연 친화적인 공간,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놀이터, 그리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미술 활동 공간까지. 나의 디자인은 이제 첨단 기술을 넘어 인간적인 따뜻함이 더해졌다. 수아는 나의 디자인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했다. 김도현 대표님, 당신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당신의 디자인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선물할 거예요. 나는 그녀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나의 병을 알게 되면 나를 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어느 날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미술 활동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내게 다가와 장갑 낀 내 손을 보고 경계했다. 선생님, 이 아저씨는 왜 장갑을 끼고 있어요? 우리랑 손잡고 놀아주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황했다. 나의 병은 아이들에게조차 나를 고립시켰다. 수아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나의 편을 들어주었다. 얘들아, 대표님은 손이 조금 아프셔서 장갑을 끼고 계신 거야. 대표님은 너희를 아주 많이 좋아하신단다. 나는 수아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다. 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그리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 나만의 방식으로 소통했다. 나의 섬세한 그림 실력과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었다. 아이들은 나의 그림에 감탄했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했다. 수아는 나의 의외의 모습에 놀라며 나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이해와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의 병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게 만들었고, 나의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수아의 남편 이재욱은 나를 더욱더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치원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내가 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그는 겉으로는 자상하고 완벽한 남편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소유욕과 집착을 느꼈다. 재욱은 나를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병력에 대한 정보를 빼내려 했고 나의 과거를 파헤치려 했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알아내려 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나는 그를 무시했다. 나는 나의 병을 숨기지 않을 것이었고 나의 진심을 전할 것이었다. 재욱은 유치원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지연시켜 나를 압박했다. 그는 유치원 교사들에게 내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내가 아이들과 함께할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여론을 조성했다. 그는 내가 희귀병을 앓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고 나는 다시 한번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했다. 나는 그의 방해 공작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결심은 더욱더 굳건해졌다. 나는 나의 병이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었다. 윤지아는 나의 옆에서 나를 든든하게 지지해 주었다. 그녀는 재욱의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 반박하고 나의 진심을 널리 알렸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대표님, 재욱 씨는 당신의 진심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의 비난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는 윤지아의 격려에 큰 힘을 얻었다. 그녀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녀의 존재는 나의 고독한 삶에 새로운 빛을 불어넣었다. 재욱은 수에게 나를 피하라고 종용했다. 그는 수에게 내가 위험한 인물이며 나의 병이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수아는 재욱의 말과
나의 진심 사이에서 혼란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나의 병이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유치원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는 꿈의 놀이터, 디자인 공모전이었다. 이 공모전은 나의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채택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그리고 이 공모전은 나의 진심을 증명하고 수에게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공모전 장소는 묘하게도 과거 내가 나의 병 때문에 큰 좌절을 겪었던 대규모 강단기였다.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공모전 날짜가 다가올수록 나의 압박감은 극에 달했다. 제욱은 마지막까지 나를 방해하려 했다. 그는 나의 발표 자료를 훼손하고 나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어 놓았다. 나의 모든 자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는 내가 다시 한번 실패하여 사회적으로 매장되기를 바랐다. 나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복구하고 발표 준비를 했다. 나의 손은 떨렸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모든 것을 이 공모전에 쏟아부을 것이었다. 나는 윤지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윤지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이 쓰러지면 안 돼요. 괜찮아, 윤지아.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나의 병에 갇혀 있지 않을 거야. 나는 공모전 당일 아침, 나의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용히 응시했다. 나의 작은 별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 어린 소녀의 뒷모습. 나는 사진 속 소녀에게서 알 수 없는 위안과 함께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나의 오랜 고독을 깨트리고 나의 삶에 새로운 빛을 불어넣은 존재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보여줄 것이었다. 나는 강당으로 향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론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들 중에는 수아도 있었다. 그녀는 재욱의 옆에 서서 나를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재욱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비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무대 위에 섰다. 나의 앞에는 대형 스크린이 놓여 있었고 나의 발표 자료는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다. 재욱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나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디자인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다. 나의 모든 재능과 열정, 그리고 진심을 담아 나는 나의 병을 극복하고 수에게 나의 진심을 전할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 공모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삶을 건 싸움이었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었다. 나의 고립된 세계를 깨트리고 세상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강당의 거대한 무대 위, 수많은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내 앞의 대형 스크린은 정지된 오류 메시지를 띄우고 있었고 나의 발표 자료는 재욱의 악의적인 방해 공작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쿵쾅거렸다. 5년 전 이 똑같은 장소에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었던 프로젝트에서 처참하게 실패했었다. 그때의 아픔과 좌절감,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이 나의 귓가를 맴도는 듯했다. 재욱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역력했고 그는 내가 이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자, 이제 다음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김도현 대표님,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무대 중앙으로 나아갔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의 병,
사람들과의 단절, 그리고 고독. 그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르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나의 시선은 객석에 앉아있는 수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나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하는 듯했다. 그리고 나의 비서 윤지아는 나를 믿음직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나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저는 오늘 제 발표 자료가 사라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강당을 울렸다.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심사위원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재욱의 얼굴에서는 비웃음이 사라지고 놀라움과 함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설계한 디자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부터 저는 아무런 자료 없이 오직 저의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당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나의 예상치 못한 선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는 나의 목에 걸린 낡은 사진, 즉 나의 작은 별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 어린 소녀의 뒷모습 사진을 꽉 쥐었다. 그 사진은 내게 알 수 없는 용기와 힘을 주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특별한 재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타인의 감정을 읽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공간 디자인에 대한 즉흥적인 시각화 능력. 나는 눈을 감고 나의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을 떠올렸다. 그것은 아이들의 꿈을 담은 놀이터 디자인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그 디자인을 마치 3D 이미지처럼 생생하게 구현해냈다. 그리고 나의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장갑 낀 손으로 허공의 그림을 그리듯 나의 디자인을 실시간으로 설명하고 구현하기 시작했다. 나의 손짓 하나하나에 디자인의 모든 세부 사항들이 담겼고 나의 목소리에는 내가 꿈꾸는 놀이터의 비전이 담겼다. 이곳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곳은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꿈을 키우고 서로 소통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나의 발표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었다. 나는 아이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디자인을 설명했다. 나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고독,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순수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나의 병 때문에 아이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었지만 나의 디자인을 통해 아이들과 교감하고 싶었다. 발표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였다. 재욱이 나의 예상치 못한 능력 발현에 당황하여 무대로 올라와 나를 멈추려 했다. 김도현 대표님,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디자인 공모전이지. 마술쇼가 아닙니다.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그때 윤지아가 재빨리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재욱 씨, 강연을 방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김도현 대표님의 시간입니다. 윤지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재욱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재욱은 윤지아의 단호한 태도에 주춤했지만 이내 나를 비웃듯이 말했다. 당신의 병을 숨기고 아이들과 함께하려는 건 위선입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위험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는 나의 병을 폭로하며 나를 비난했다. 강당은 다시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나의 병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잠시 주춤했지만 나는 나의 진심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재욱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맞습니다. 저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신체 접촉이 저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이로 인해 저는 오랜 시간 고립된 삶을 살아왔고 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나의 병을 고백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나의 진심을 전하려 애썼다. 강당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나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는 나의 병이 나를 가둔 벽이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나의 병이 나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게 만들었고 나의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음을 이야기했다. 저는 저의 병 때문에 아이들과 직접 손을 잡고 뛰어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디자인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저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저의 병은 저를 고립시켰지만 동시에 저에게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했습니다. 저는 저의 디자인을 통해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나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나의 목소리에는 고독과 아픔,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순수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나의 병으로 인해 직접 접촉할 수 없는 아이들과의 교감을 디자인으로 표현했다. 나의 손짓은 더욱더 섬세해졌고 나의 설명은 더욱더 설득력이 있었다. 나의 디자인은 단순한 건축을 넘어선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나는 나의 병 때문에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맨손으로 공중에 그림을 그리듯 한 마지막 터치를 더했다. 장갑을 벗어던진 나의 손끝에서는 빛이 뿜어져 나왔고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는 나의 머릿속 디자인이 마치 홀로그램처럼 생생하게 구현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고 그들의 꿈이 자라나는 듯했다. 나의 진심이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수아는 객석에서 나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나의 진심과 나의 고백을 들으며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숨겨진 아픔을 이해했고 나의 디자인에 담긴 순수한 사랑을 느꼈다. 제욱은 수아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수아는 그를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의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들은 나의 압도적인 능력과 진심에 감탄했다. 나의 승리는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인간적인 가치를 증명한 승리로 공표되는 순간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기립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감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나는 무대 위에서 그들의 박수를 받으며 눈을 감았다. 나의 몸은 피곤했지만 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나는 비로소 나의 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제욱은 나의 완벽한 발표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분노와 함께 절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수아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제욱에게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진심을 깨달았고 제욱의 과도한 통제와 거짓말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스쳐 지나갔다. 공모전 결과가 발표되었다. 나의 꿈의 놀이터. 디자인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물을 글썽였다. 나의 꿈이 다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축하의 물결 속에서 제욱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는 내게 달려들어 소리쳤다.
김도현, 네가 감히 내 것을 빼앗아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는 내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윤지아가 재빨리 그를 제지했다. 윤지아는 재욱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이재욱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모든 악행은 이미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재욱은 당황했다. 그는 윤지아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는 듯했다. 윤지아는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재욱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자료들이 나타났다. 그가 재단의 기부금을 횡령하고 수아를 과도하게 통제하며 정신적인 학대를 가했다는 증거들, 그리고 나의 병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나를 비난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재욱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언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의 추악한 비밀을 기록했다. 수아는 재욱의 실체를 깨닫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재욱 씨, 당신은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제하려 했을 뿐이에요. 당신과의 결혼 생활은 내게 감옥과 같았어요. 수아는 재욱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느껴졌다. 재욱은 수아의 말에 절규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듯 절망에 빠졌다. 그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재단 활동은 중단되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으며 명예를 잃었다. 수아는 재욱과 이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다. 나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나를 괴롭혔던 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수아는 자유를 되찾았다. 나는 윤지아와 함께 내가 디자인한 꿈의 놀이터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감쌌다. 놀이터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대표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은 당신의 병을 극복하고 당신의 진심을 증명했어요. 윤지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아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은 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윤지아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저는 언제나 대표님을 믿을 거예요.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니까요.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의 믿음이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나의 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과의 진정한 교류를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옆에는 윤지아가 있었고 나는 이제 진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수아는 재욱과 이혼 수속을 밟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꿈의 놀이터에 종종 찾아와 디자인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혼란스러운 표정 대신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김도현 대표님,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당신의 디자인은 아이들에게 정말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한수아 씨 덕분입니다. 당신은 저의 오랜 고독을 깨트리고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당신은 저의 작은 별입니다. 우리는 함께 꿈의 놀이터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아픔을 치유하고 수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는 공간이었다. 우리의 미래는 이제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의 병은 더 이상
사랑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진심으로 그녀에게 다가갈 것이었다. 꿈의 놀이터 디자인 공모전에서의 승리는 내게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주었다. 재욱의 악행이 드러나고 수아가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비로소 내 병으로 인한 고립된 세계를 넘어 세상으로 한 발짝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나의 디자인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내 아픔을 치유하고 타인과 소통하려는 나의 진심을 담은 매개가 되었다. 윤지아는 변함없이 내 곁을 지키며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사회의 편견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재욱의 악의적인 소문과 언론의 과장된 보도 탓에 나의 병에 대한 오해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유치원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내가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불안해했다. 유치원 게시판에는 내에 대한 항의 글들이 올라왔고 심지어 몇몇 학부모들은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였다. 김도연 대표님,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윤지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그녀는 매일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와 항의성 게시글들을 처리하느라 지쳐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의 진심을 보여줄 겁니다. 저의 병이 저를 가두는 벽이 아님을 증명할 겁니다. 나는 유치원 측과 협의하여 학부모 간담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직접 학부모들을 만나 나의 병에 대해 설명하고 나의 진심을 전할 기회였다. 윤지아는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며 걱정했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 간담회는 나의 진심을 증명할 유일한 기회이자 편견과의 정면 대결이었다. 간담회 당일 유치원 강당은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불신, 그리고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들 중 일부는 나를 보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재욱의 소문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었다. 수아는 단상 옆에 서서 나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재욱과의 이혼 소송 중이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내게 따뜻한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나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학부모 여러분, 저는 김도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희귀병인 피부 접촉 알레르기를 앓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병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강당은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나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는 저의 병 때문에 오랜 시간 고립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과의 신체 접촉은 저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고 저는 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꿈의 놀이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나의 병이 나를 가둔 벽이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나의 병이 나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게 만들었고 나의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음을 이야기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한 나의 디자인 철학과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설명했다. 나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는 저의 병 때문에 아이들과 직접 손을 잡고 뛰어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디자인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저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저의 병은 저를 고립시켰지만 동시에 저에게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했습니다. 저는 저의 디자인을 통해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나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나의 목소리에는 고독과 아픔,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순수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나의 병으로 인해 직접 접촉할 수 없는 아이들과의 교감을 디자인으로 표현했다. 간담회는 질문 시간으로 이어졌다. 학부모들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당신의 병이 아이들에게 옮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그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답변했다. 나의 병은 전염성이 없으며 아이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학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나의 진심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때 한 학부모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이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한 존재입니다. 당장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강당은 다시 술렁거렸다. 나는 그녀의 비난에 잠시 주춤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옆에 서 있던 수아가 나에게 다가와 마이크를 잡았다. 학부모 여러분, 저는 한수아입니다. 그리고 저는 김도연 대표님의 진심을 믿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강당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제욱과의 관계를 폭로하며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제욱의 거짓말, 그리고 나를 향한 제욱의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재욱 씨는 김도연 대표님을 질투하고 그의 병을 이용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재욱 씨의 거짓말에 속아 김도연 대표님을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도연 대표님과 함께 일하면서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놀이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수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나의 진심을 증언했다. 그녀는 나의 병이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인간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의 디자인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희망의 공간임을 강조했다. 수아의 진심 어린 증언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수아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들의 눈빛은 의심에서 이해로 그리고 존경심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수아의 옆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나의 진심이 세상에 전달되었다. 간담회는 마무리되었다. 학부모들은 나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나의 진심에 대해 사과했다. 그들은 나의 병을 이해하고 나의 디자인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편견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긴 것이었다. 간담회 이후 유치원 프로젝트는 더욱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꿈의 놀이터는 빠르게 완성되어 갔다. 나는 나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쏟아부어 놀이터를 디자인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공간, 그리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놀이기구들까지. 나의 디자인은 아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수아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의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왔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함께 놀이터 디자인을 논의하고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나와 수아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나의 병은 더 이상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지 않았다. 수아는 나의 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나의 손에 낀 장갑 너머의 진심을 보았다. 제욱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갇혔다. 그의 모든 재산과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수아는 그와 완전히 이혼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꿈의 놀이터 완공식이 열리던 날, 유치원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언론 기자들로 행사장은 북적였다. 나는 단상에 서서 소감을 발표했다. 나의 옆에는 수아가, 그리고 나의 뒤에는 윤지아가 서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곳은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공간이자 편견을 극복하고 진심이 승리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고 꿈을 키우고 서로 소통하며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발표가 끝나자 아이들이 꿈의 놀이터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새로운 놀이터에서 환호하며 뛰어놀았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나의 귀에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들렸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세상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 나는 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다. 나의 병은 더 이상 내게 키스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은 그녀에게 온전히 닿아 있었다. 수아는 나의 키스에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완공식 후 우리는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다. 윤지아는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었다. 대표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은 편견을 극복하고 당신의 진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윤지아가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윤지아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은 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윤지아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저는 언제나 대표님을 믿을 거예요. 당신은 진정한 영웅이니까요. 나는 그녀의 믿음에 감사함을 느꼈다. 나는 나의 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과의 진정한 교류를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옆에는 윤지아가 있었고 나는 이제 진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김태훈 씨는 꿈의 놀이터 완공 소식을 듣고 재단에 찾아왔다. 그는 나의 디자인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재단을 통해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을 위한 치유 공간을 디자인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나의 개인적인 아픔을 승화시켜 타인을 돕는 의미 있는 활동. 나는 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나는 이제 단순히 성공한 CEO가 아니었다. 나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나의 병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게 만들었고 나의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나의 병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나는 강연회에 참석하여 나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나는 희망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 나와 수아는 이제 연인 관계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수아는 나의 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나의 손에 낀 장갑 너머의 진심을 보았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편견과 역경을 이겨낸 진정한 사랑이었다. 나의 지갑 속 낡은 사진, 나의 작은 별, 소녀의 뒷모습. 나는 이제 그 별이 수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나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준 나의 작은 별이었다. 꿈의 놀이터의 성공적인 완공과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면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맛보았다. 재욱은 감옥에 갇혔고 수아는 그와 완전히 이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병에 갇히지 않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수아와 나는 연인 관계를 발전시켰고, 윤지아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재단의 핵심 간부로서 늘 내 곁을 지켰다. 나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김태훈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을 디자인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나의 개인적인 아픔을 승화시켜 타인을 돕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우리는 전국 각지에 희망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치유 공간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예술 활동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나는 희망의 정원 디자인에 나의 모든 열정과 경험을 쏟아부었다. 나의 병 때문에 직접 접촉할 수 없는 아이들과의 교감을 디자인으로 표현하려 노력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기구, 자연 친화적인 조경,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예술활동 공간까지. 나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예술작품이 되었다. 희망의 정원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나의 병, 그리고 지갑 속에 담긴 낡은 사진 속 나의 작은 별 소녀. 그녀는 누구였을까? 왜 그녀의 뒷모습은 내게 이토록 강렬한 위안과 함께 알 수 없는 아련함을 주는 걸까? 수아는 나의 작은 별이 되었지만 사진 속 소녀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의 병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윤지아에게 나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나의 병이 시작된 시점. 모든 것이 희미하고 단편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윤지아는 나의 지시에 따라 나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부모님이 운영했던 작은 병원을 찾아냈고 나의 어린 시절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 진료 기록에는 나의 희귀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나의 병이 유전적인 요인이 아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의 병이 발병한 시점, 즉 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알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 사고로 인해 병원의 일부가 파괴되었고 일부 의료진이 사망했다는 내용도 함께였다. 하지만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경위는 불분명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의 병은 단순한 희귀병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나의 부모님 병원에서 발생했던 미스터리한 사고와 관련이 있었고 나의 윤형이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던 것이다. 나는 직감했다. 나의 병과 사진 속 소녀, 그리고 미스터리한 사고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윤지아와 함께 나의 부모님이 운영했던 낡은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낡고 부서진 건물은 과거의 비극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우리는 병원 안을 둘러보았다. 먼지 쌓인 복도와 부서진 벽들. 그때 나는 병원 한쪽 구석에서 낡은 서랍장을 발견했다. 서랍장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환자 기록부와 함께 오래된 사진 앨범이 들어있었다. 사진 앨범을 펼치자 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서 나는 나의 지갑에 담겨있던 그 낡은 사진 속 소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나의 어린 시절 친구였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김지민이었다. 사진 속 지민이는 나의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나의 병 때문에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없었던 내가 유일하게 손을 잡을 수 있었던 친구.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지민이는 나의 병을 이해해 주었고 나를 편견 없이 대해 주었던 유일한 친구였다. 그녀는 나의 작은 별이었다. 사진 앨범 맨 마지막 장에는 찢어진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찢어진 사진 속에는 어린 지민이와 나,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과 함께 알 수 없는 한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찢어져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사진 뒤에는 희미하게 이 박사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이 남자가 나의 병과 사고, 그리고 지민이의 행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는 윤지아에게 나의 모든 과거를 이야기했다. 나의 병, 어린 시절 사고, 그리고 지민이라는 친구의 존재까지. 윤지아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았다. 대표님,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조작한 것 같습니다. 윤지아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 박사라는 남자가 이 모든 것의 핵심 인물일 겁니다. 그는 나의 병을 일으키고 지민이를 사라지게 한 장본인일 겁니다. 우리는 이 박사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윤지아는 그녀의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으로 이 박사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냈다. 이 박사는 과거 나의 부모님 병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고대 문명의 치유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의 연구는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한다. 그는 나의 부모님 병원에서 발생했던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리고 사고 이후 그는 종적을 감췄다. 나는 이 박사가 나의 병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고대 문명의 치유 기술을 이용해 나의 병을 일으키고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지민이는 그 사고로 인해 사라진 것이거나 혹은 이 박사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나는 나의 병이 단순한 희귀병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나의 모든 고통과 고립된 삶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의도 때문이었다니. 나는 이 박사를 찾아내 나의 병의 진실을 밝히고 지민이의 행방을 알아내야 했다. 나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수아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나의 아픔을 이해했고 나의 복수를 지지해 주었다. 도연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당신의 진실을 밝히고 지민이를 찾아줄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존재는 나의 가장 큰 위안이었다. 김태훈 씨도 나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그는 나의 복수를 돕기 위해 재단의 모든 자원과 그의 인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지강의 여동생도 나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이 가진 고대 지식들을 활용하여 이 박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 이 박사는 그의 이름이 아닌 가명이었다. 그의 본명은 이진우였다. 그는 과거 고대 문명의 치유 기술을 연구하던 비밀 결사대의 일원이었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신비로운 힘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자들이었다. 그는 나의 부모님 병원에서 발생했던 사고를 조작하고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나의 병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다. 그는 나의 병을 통해 생명의 근원의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민이는 그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였고 이진우에 의해 납치되어 그의 연구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의 병과 지민이의 실종, 그리고 나의 모든 고통이 이토록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었다니.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나는 이진우를 찾아내 그의 모든 죄를 밝히고 지민이를 구해야만 했다.
우리는 이진우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며 자신의 비밀스러운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능력, 즉 타인의 감정을 읽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은 그를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그의 과거 흔적들을 통해 그의 이동 경로와 숨겨진 아지트의 위치를 추론해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나는 이진우를 막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그는 나의 병을 이용하여 생명의 근원의 힘을 통제하려 할 것이었다. 나는 그가 나를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그를 역이용하여 그의 계획을 파괴할 방법을 모색했다. 나는 이진우가 개최하려 하는 비밀 학회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생명의 근원의 힘을 세상에 공개하려 할 것이었다. 이 학회는 그들의 마지막 계획이자 나의 마지막 기회였다. 나는 학회에 참석하여 이진우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의 모든 계획을 저지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병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이 모든 사건으로 이끈 운명적인 힘이었고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나는 윤지아와 수아 그리고 김태훈 씨, 윤지강의 여동생과 함께 비밀 학회장으로 향했다. 학회장은 외딴 섬에 위치한 고대 유적지였다. 그곳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이진우의 그림자 조직원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우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우리는 섬으로 잠입했다. 나는 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그들의 감시망을 뚫고 함정들을 피했다. 나의 손끝에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고 나는 그 에너지를 이용하여 감시 시스템을 교란시키거나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윤지아는 나의 뒤를 묵묵히 따르며 주변을 경계했다. 그녀는 뛰어난 해킹 능력으로 그들의 통신망을 무력화시켰다. 수아는 나의 곁에서 내게 용기를 주었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나의 불안감을 잠재웠다. 김태훈 씨와 윤지강의 여동생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유적지의 가장 깊숙한 곳, 학회가 열리는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고대 문명의 신전처럼 웅장한 공간이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생명의 근원이 놓여 있었고 이진우는 그 앞에서 강연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그림자 조직원들이 무장한 채 서 있었다. 나는 강연장으로 들어섰다. 나의 등장에 이진우는 깜짝 놀랐다. 그는 내가 이곳까지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김도연, 네가 감히 이곳까지. 그는 소리쳤다.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이진우, 당신의 모든 악행은 이제 끝날 겁니다. 나의 병의 진실, 지민이의 행방, 그리고 당신의 모든 음모를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강연장은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나의 등장과 나의 말에 혼란스러워했다. 이진우는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저는 김도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곳에서 생명의 근원을 악용하려는 이진우의 모든 비밀을 폭로할 것입니다. 그는 저의 병을 일으키고 저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으며 저의 어린 시절 친구를 납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탐욕 때문입니다. 나의 폭로는 강연장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언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나의 말을 기록했다. 이진우는 당황했지만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나의 말을 거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나는 이미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나는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생명의 근원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힘을 모아
생명의 근원의 에너지를 역전시켰다. 나의 병은 나의 힘의 근원이었고, 나는 그 힘을 이용해 이진우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그에게 맞서 싸울 것이었다. 나의 병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나의 폭로에 이진우는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불안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내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아내고 심지어 나의 병까지도 이용하려 했던 자신의 계획을 역이용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강연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청중들은 나의 충격적인 고백과 이진우의 추악한 진실에 동요했고, 언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상황을 기록했다. 나는 마이크를 든 채 이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이진우, 당신은 나의 병을 일으키고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으며 나의 어린 시절 친구를 납치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악행은 이제 끝날 겁니다. 이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내게 달려들었다. 그의 눈빛은 광기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나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나는 나의 모든 힘을 모았다. 내 손끝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나는 그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진우의 움직임을 봉쇄했다. 그는 나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이런 힘을... 그는 소리쳤다. 나는 나의 생명의 근원의 힘을 역이용하기 시작했다. 나의 병은 나의 힘의 근원이었고 나는 그 힘을 이용하여 이진우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그에게 맞서 싸울 것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의지를 담아 생명의 근원을 향해 손을 뻗었다. 나의 손이 닿자 거대한 수정은 굉음을 내며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생명의 근원의 에너지는 혼란스러워하며 방향을 잃는 듯했다. 이진우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분노에 휩싸여 내게 강력한 에너지 공격을 가했다. 나는 그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나의 모든 힘을 집중했다. 나의 몸은 빛으로 둘러싸였고 나는 마치 고대 문명의 수호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나의 힘을 이용하여 그의 공격을 흡수하고 그것을 다시 그에게 되돌려 보냈다. 이진우는 나의 강력한 방역에 뒤로 밀려났다. 그 순간 그림자 조직원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무장하고 있었고 우리의 진입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나의 뒤에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다. 윤희는 나의 옆에서 나를 보호하며 그림자 조직원들에게 강력한 해킹 공격을 가했다. 그들의 통신망은 마비되었고 그들의 무기는 무력화되었다. 나의 아들과 딸은 민첩하게 움직이며 그림자 조직원들의 뒤를 잡고 그들을 제압했다. 그들은 나의 자랑스러운 아이들이었다. 이진우는 그림자 조직원들이 무력화되는 것을 보자 더욱더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힘을 모아 생명의 근원을 폭주시키려 했다. 생명의 근원은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내며 폭발할 듯이 흔들렸다. 만약 그 힘이 폭주한다면 섬 전체가 사라질 것이었다. 나는 이진우의 계획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나는 생명의 근원을 향해 달려갔다. 나의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모든 힘을 모아 생명의 근원의 에너지를 통제하려 했다. 나의 손에서 강력한 치유의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것은 생명의 근원의 폭주를 진정시켰다. 이진우는 나의 마지막 행동에 경악했다. 그는 내가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생명의 근원을 안정시킬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내게 달려들어 나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의 치유의 빛은 생명의 근원을 완전히 안정시켰고 그 힘은 이제 더 이상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진우는 절망에 빠져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허망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그의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림자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고 그들의 모든 음모는 수포로 돌아갔다. 싸움이 끝난 후 나는 생명의 근원 앞에 서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이제 그것은 위험한 힘이 아니라 순수한 치유의 에너지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손을 뻗어 생명의 근원에 닿았다. 나의 몸속으로 따뜻한 에너지가 흘러 들어왔고 나의 병은 완전히 치유되었다. 나는 나의 손에 낀 장갑을 벗어 던졌다. 나의 피부는 깨끗하고 매끄러웠다. 나는 더 이상 병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나의 맨손으로 나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나는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다. 수십 년간 나를 괴롭혔던 병에서 벗어난 순간이었다. 나는 윤희와 나의 아들, 딸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피부는 따뜻했고 그들의 손은 부드러웠다. 나는 그들을 부둥켜 안았다. 나의 삶에서 가장 완벽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고층 빌딩의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릴 듯 빛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조용히 응시했다. 나의 작은 별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 어린 소녀의 뒷모습. 나는 이제 그녀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나의 어린 시절 친구 김지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소중한 메시지를 남겼다. 생명의 근원에 대한 비밀. 그녀는 이진우에게 납치되어 연구에 이용되었지만 마지막 순간 나의 병을 치유할 단서를 남겨두었던 것이다. 나는 지민이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녀의 희생이 없었다면 나의 병은 영원히 치유되지 못했을 것이고 이진우의 음모 또한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지민이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재단으로 돌아와 생명의 근원의 힘을 선한 일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나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치유의 빛은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다. 나의 병은 나를 고립시켰지만 동시에 내게 생명을 치유하는 특별한 재능을 주었던 것이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을 디자인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을 위한 치유 공간을 만들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데 헌신했다. 나는 나의 뛰어난 공간 디자인 능력을 이용해 병원, 쉼터, 교육시설 등을 설계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나는 이제 단순히 성공한 CEO가 아닌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나와 수아는 이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병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녀는 나의 완치 소식에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제약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안을 수 있었다. 나의 병은 더 이상 사랑을 가로막지 않았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나의 지갑 속 낡은 사진 속 나의 작은 별, 소녀의 뒷모습. 나는 이제 그 별이 수아와 지민이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희망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 후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 수아가 있었고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나는 나의 과거를 회상했다. 어린 시절부터 병에 걸려 사람들을 피하며 살아왔던 나. 그리고 이미 결혼한 여자를 집요하게 쫓았던 나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나의 운명을 이끌었고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미로와 같지만 그 안에는 늘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 나서는 용기와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이 우리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나의 병이 치유된 후에도 장갑을 끼고 다녔다. 그것은 나의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함이었다. 나의 손에는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내게 아픔이 아니라 내가 이겨낸 시련과 밝혀낸 진실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나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치유의 빛은 인류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영원한 축복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영원히 진실을 밝히는 등대가 될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희망을 디자인하는 재단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것이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등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빛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끊임없이 변화했지만 희망을 디자인하는 재단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나의 마음속 열정은 젊은 시절 못지않았다. 재단 본부의 높은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과거 나의 고독했던 사무실에서 바라보던 야경과는 사뭇 달랐다. 그 속에는 내가 디자인한 치유의 공간, 나의 아들과 딸이 이끌어갈 미래의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나의 곁에는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사랑하는 아내인 한수아가 늘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녀의 미소는 나의 오랜 병을 치유했던 그날처럼 여전히 순수하고 밝았다. 우리는 두 아이를 두었고 아이들은 이제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 재단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었다. 나의 아들은 재단의 건축 디자인 부문을 이끌며 희망의 정원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장시켰고 나의 딸은 고대 문명의 치유기술 연구를 총괄하며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들은 나의 자랑이자 나의 유산이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재단 사무실에 나와 하루를 시작했다. 나의 책상 위에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사진 한 장만이 놓여 있지 않았다. 나의 어린 시절 친구 김지민의 환하게 웃는 사진, 그리고 괴물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던 강민준의 어린 시절 그림이 나란히 액자에 담겨 있었다. 한때 내게 공포와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그림은 이제 나의 승리와 강인함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고 지민이의 사진은 나의 삶을 이끈 희망의 빛이자 그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나의 다짐이었다. 김태훈 씨는 몇 년 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재단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정신적 지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었다. 그의 그림들은 전 세계의 미술관에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뜻은 재단을 통해 계속해서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윤지아는 재단의 이사로서 나의 곁을 지키며 나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나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조력자이자 친구였다. 재단은 고대 문명의 생명의 근원과 그 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우리는 고대 에너지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건설했고 고대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수많은 난치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지식의 축구를 넘어 인류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고대 문명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었다. 나는 종종 아이들과 재단의 젊은 직원들에게 나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린 시절부터 병에 걸려 사람들을 피하며 살아왔던 나.
그리고 이미 결혼한 수아를 집요하게 쫓았던 나의 모습. 강민준의 잔인한 학대. 그의 아버지인 그림자 조직의 우두머리. 그리고 생명의 근원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와 치열했던 싸움까지. 아이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고, 진실을 향한 나의 헌신과 편견을 극복한 나의 용기에 깊이 존경심을 표했다. 나의 이야기는 재단의 정신이 되었고,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될 위대한 유산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재단 본부에서 자선 강연회가 열렸다. 나는 연단에 서서 나의 마지막 강연을 시작했다. 강연장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나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었다. 잔인한 남편의 폭력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용기. 그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폭로했던 결단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시련과 배신. 나는 나의 치유의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 힘이 어떻게 나를 이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진실을 밝히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는지. 강연이 끝나자 청중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나는 연단 아래를 바라보았다. 수아가 맨 앞줄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향해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나의 아들과 딸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나와 같은 진실에 대한 열정과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다. 나는 연단에서 내려와 가족들에게 다가갔다. 나의 아들과 딸은 나를 부둥켜 안았다. 수아는 나의 손을 잡고 나의 임에 입을 맞추었다. 나의 삶은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우리는 사랑과 희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나는 나의 가족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나의 삶의 의미를 완성했다. 강연회가 끝난 후 우리는 재단 본부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릴 듯 빛나고 있었다. 나는 수아의 손을 잡았다. 나의 손에는 더 이상 장갑이 껴있지 않았다. 나의 피부에는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내게 아픔이 아니라 내가 이겨낸 시련과 밝혀낸 진실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내가 말했다. 수아는 나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은 저의 영원한 희망이에요. 나의 아들과 딸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함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 별들 중에는 김지민의 별도 밝게 빛나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녀의 삶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재단 건물 외벽에는 거대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그 벽화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대와 그 등대를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희망을 디자인하는 재단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이미지는 나의 삶의 좌우명이자 재단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깨달았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미로와 같지만 그 안에는 늘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 나서는 용기와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이 우리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손에 남아있는 치유의 힘, 그것은 인류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영원한 축복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영원히 진실을 밝히는 등대가 될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희망을 디자인하는 재단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것이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등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빛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잔인한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자신의 병을 극복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웅이 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숨겨진 희망의 등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용기일 수도 있고 잠재된 힘일 수도 있으며 혹은 잊고 지냈던 자신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등대를 찾아 나서는 용기와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는 무엇입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 속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